옛날 옛적 한적한 시골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작고 소박한 오두막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젊은 시절부터 요령에 이르기까지 지혜를 나눈다는 명성 덕분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죠. 하루는 그 노인을 찾아온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소 불안한 얼굴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적어도 제 삶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겠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당신처럼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싶습니다. 노인은 젊은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겠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는 영혼회귀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지.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노인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때 큰 도시에서 살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로 물질적인 부를 충분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깊은 공허함이 있었죠. 어느 날 밤 꿈속에서 한 신비로운 인물을 만났습니다. 그 인물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삶은 무한히 반복될 걸세. 지금부터의 모든 순간은 유한하지 않네. 자네가 방금 한 선택도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선택도 말일세. 이 삶을 영원히 되풀이해야 한다면 자네는 어떻게 살겠나? 그 꿈에서 깨어난 남자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개념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죠.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이 선택한 순간들을 다시 생각하며 그는 점차로 자신의 삶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반복될 것이라고 상상하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삶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지나치게 일과 부에만 집착했지만 이제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들에 집중했고 매 순간을 깊이 음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일상의 작은 부분들마저도 더 이상 당연시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인 것처럼 또 마지막인 것처럼 살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평온하고 충만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은 변화한 그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이야기의 결말을 전하며 말을 맺었습니다. 니체의 영혼회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되돌아보게 해주지. 너에게 묻고 싶구나. 만약 너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너는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그리고 어떤 삶을 살겠느냐? 젊은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인의 말은 단순히 삶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포용하도록 만드는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노인은 단순한 이야기를 통해 젊은이에게 삶의 중요한 진리를 전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번은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의 삶을 꿈꾸게 된 한 도시가 있었다. 그 도시는 번화한 거리와 다채로운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부유한 지역은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지역은 점점 더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의 지도자들은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어느 날 도시의 광장에 거대한 천막이 세워졌다. 천막은 마치 독특한 축제를 위한 준비물처럼 보였다. 도시의 모든 시민들은 무지의 베일 체험을 하기 위해 천막 안으로 초대되었다. 이 체험의 목적은 무지의 베일 개념을 통해 더 정의로운 사회를 구상해보자는 것이었다. 천막 안에 들어가자 시민들은 각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떼어놓아야 했다. 이름표, 직업, 심지어 자신이 살던 지역의 상징까지도 말이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무지의 베일을 두를 수 있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체험이 시작되자 시민들은 먼저 자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공정한 사회 시스템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만약 자신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면 어떤 법과 정책이 필요할까?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어떤 사회적 안전망이 존재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은 무지의 상태에서보다 실질적으로 다가왔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논의 속에서 점차 공감과 이해가 깊어짐을 느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교육과 건강보험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욱 평등하고 포용력 있는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 나흘간의 체험이 끝나고 시민들은 다시 실생활로 돌아갔다. 신기한 점은 그들 사이의 대화와 태도가 눈에 띄게 변화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의와 그들로 나뉘어 있었던 이들이 이제는 보다 넓은 시각과 공감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도시의 지도자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사회 계약을 수립했다. 그 계약에는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여러 조치와 정책들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기초소득 제도가 도입되고 교육과 의료 시스템이 균형적으로 재설계되었으며 장애인을 위한 더 나은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시간이 흘러 디날의 경험은 무지의 베일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기념하게 되었다. 그 도시는 이 경험을 통해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새롭게 재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고 있었다. 결국 무지의 베일에서 출발한 이 이상한 축제는 도시를 공정성과 연대의 상징으로 변화시켰으며 도시는 세대를 넘어서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매년 이 시기가 오면 다시 한번 무지의 베일을 쓰고 세상의 변혁을 꿈꾸었다. 이 이야기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단순한 이상이 아닌 모두의 참여와 노력을 통해 실현 가능한 현실이라는 교훈을 남겼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평화롭던 작은 마을에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줄 수 있는 재밌고도 의미 있는 공정성 실험을 기획한 철학자 샌들이 찾아왔다. 샌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마을 중앙 광장에는 커다란 테이블이 놓였고 그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과일 바구니 여러 개가 진열되어 있었다. 샌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정성에 관한 실험을 통해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실험에서 각자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과일을 나눠 가지면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과일을 나누기 시작했다. 일부 사람들은 연장자들에게 과일을 먼저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오랫동안 마을을 위해 헌신해온 그들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논리였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마을 아이들에게 과일을 더 많이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더 자라려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의견은 점점 더 다양해졌다. 어떤 이는 무작위로 채비를 뽑아 과일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하면 누구에게나 공정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다른 이는 대신 과일의 종류에 따라 각자 좋아하는 과일 한 종류씩을 골라가자고 이야기했다.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제안이었다. 이때 한 젊은이는 더 혁신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과일 바구니 옆에 있는 저울을 사용하여 각자의 체중이나 개인적인 필요를 기준으로 과일을 나눈다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이는 각자의 필요를 고려한 더 공정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다양한 방식에 대해 뜨겁게 토론했다. 이때 샌들은 모든 논의 과정을 조용히 관찰하며 미소를 지었다. 토론이 무르익은 것을 즈음 그는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말을 이어갔다. 여러분의 토론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공정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실행할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절차와 과정에서의 공정성,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가 어떻게 다른 결과를 통해 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샌들은 마을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정의와 공정성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강조했다. 단순히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필요와 공동체의 가치를 고려한 공정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다양한 의견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판단이 어떻게 정의를 이루는지에 대한 훌륭한 예시가 됩니다. 이런 다양한 시각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샌들의 실험을 통해 공정성에 대한 깊은 교훈을 얻었고 각자의 생활 속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샌들의 방문은 마을 사람들에게 철학과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그들의 공동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공정성을 배우고 실행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오래도록 회자되는 썰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연례축제 행복의 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고대부터 내려온 전통에 따라 매년 마을에서 행복의 날 주간으로 가장 재미있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 거대한 금메달을 수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매번 겪는 어려움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비공식적으로 실험하게 되었습니다. 축제가 있던 이해의 행복증진위원회에는 톰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실제로 적용해보기로 결심하였고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평가하기 위한 행복 계산기를 발명했습니다. 생각보다 간편한 모양새의 이 계산기는 실험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특별한 클립보드 모양을 띠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행복도를 숫자로 입력할 수 있었고 이 숫자들은 고차원 수학 공식을 통해 최종 결과를 내었습니다. 축제를 앞두고 톰은 각종 부스 의제환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아이디어가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줄지 예측할 수 있는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라 아주머니 모두 다 같이 거품 파티 아이디어는 100명의 참가자에게 테스트되었고 대다수가 즐거움을 표시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프레디 황야의 모험 체험은 참가자들 중 절반이 금방 포기하거나 난처해져 크게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지표를 통해 톰은 가장 높은 쾌락 점수를 획득한 아이디어를 모아 쾌락 계산기를 통해 축제의 주 프로그램으로 선정했습니다. 축제 당일 제레미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을 기념하기 위해 그는 모든 참석자를 위한 축복의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행복한 대다수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톰은 잠시 멈춰 서서 벤담과는 조금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각자가 서로 다른 행복을 느끼는 순간의 중요성과 그 미묘한 차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죠. 그는 무대 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웃음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차이에 대한 존중 속에서 진정한 공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피클립보드 모양 창작물이 즐거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수용한 덕분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톰은 행복의 날을 두고두고 회상하며 그날 각자가 얼마나 특별한지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렇게 행복 계산기는 단순히 행복의 양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복의 질을 존중하는 법을 알려준 기계로 전해졌습니다.